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증권,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 국채금리가 공공행진하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증시를 어떻게 압박하고 지금이 정말 금리를 아주 걱정해야 되는 시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금리와 증시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사이클, 금리의 사이클과 증시의 사이클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전통적으로 이거를 사이클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는 주가가 빠진다 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반면에 금리가 인하할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증시가 올라가게 되죠. 주식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금리와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 현실은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는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증권시장의 관계는, 금리와 증권시장의 관계는 이런 정도의 이론과 실제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알고 있으시는 게 좋죠. 다만 이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 왜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겪고 있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인데, 이때가 가장 복잡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어쩌면 지금 증시와 조금 매크로한 부분, 혹은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면 보통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그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준에서 미국의 패드 기준으로 본다면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더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중단 시기가 되는데, 사실 그 25bp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10월 말 이후에 패드가 FOMC 회의가 결정되고 나면 아마도 금리 인상 중단이 가셔야 될 건데요. 보통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2개월에서 좀 길면 18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개월에서 18개월 기간 동안 어떤 투자를 할 거냐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때가 금리 인상과 인하에 어떻게 보면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가 미묘한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인상이나 인하 요인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때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다행스럽게도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 중단 시기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때 증시가 굉장히 섹터별로, 종목별로 아주 극명한 움직임을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좋아서 받쳐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경기가 활랑으로 가는 시기도 또 역으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간의 순환매 형태로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떤 종목은 극단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마치 올 한 해 빅테크 기업들만 상승했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사실은 과거에도 똑같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준이 나오냐를 보면, 이때는 금리 인상의 정점을 달려왔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에 이 국채 수익률을 뛰어넘는 증시에서의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높아지는 종목과 국채 수익률을 넘어가지 못하는 종목이 극명하게 나뉘는 시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국채 수익률을 넘어가는 종목에는 모든 자금이 글로 다 이동을 하겠죠. 증시의 자금이.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반대로 국제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종목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소외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는 이런 주가가 완전히 차별화되는 현상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나왔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중단 시에 과연 우리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냐를 보면 아마 이 박스에 도표가 나올 겁니다. 잘 보시면 나스닥 수익률이 가장 높죠. 그리고 두 번째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S&P 500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가입니다. 유가에 대한 투자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시면 금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스닥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특히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국채 수익률을 넘어서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 시기에 S&P 500의 일반적인 경기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나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를 꼭 참고로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나스닥의 수익률이 유일하게 높았냐라고 본다면, 나스닥은 일단 기술주들은 성장주의 개념에서 보면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작년 같으면 2차전지 전기차라든지, 그 전에는 뭐 5G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AI 반도체라든지, 어떤 경기도 중요하지만 경기와 좀 무관하게 섹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제 수익률을 넘어서는 섹터들이 나오는데, 그게 과거의 사례로 보면 보편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적 성장주인 경우가 5번의 경우 중에서 4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 번은 왜 배제됐냐면, 그때는 닷컴 버블이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있던 그 시기 직후에 금리 인상 중단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닷컴 버블의 영향에서 당연히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 없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나스닥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 이 부분을 지금 똑같이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국내 증시에 대입을 해보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기술주 위주에 먼저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가장 극명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으로 본다면, 나스닥의 기술주처럼 우리도 기술주가 되고요. 하나는 경기 소비재 중에서 실적이 좀 좋아진 쪽,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섹터가 이쪽에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성장성도 역시 충분히 검증이 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반도체가 우리는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이 반도체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반도체 사이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이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증시 사이클을 앞서갔다는 경우의 수를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바닥론과 예를 든다면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고, 여기에 AI 반도체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붙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차세대 동력원 중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도 상당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속에서 캐파도 굉장히 커져가고, 예전처럼 저가형 칩이라는 규모에서 가격적인 요인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일단 반도체 쪽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부분은 경기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이 금리에 적용을 받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제약 섹터의 성장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팬데믹 기간에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미뤄져 있던 신약이 대부분 팬데믹 이후에 출시가 되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도 같은 팬데믹이 왔을 때 그 직후와 그 다음 해를 보면 제약회사들이 월등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구조적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팬데믹만의 특성이라면 역시 이제 포함할 수 있겠죠. 신약 모멘텀 있는 대형 제약사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대형 제약사들 그리고 일부 경기와 관련된 쪽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잡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일단 가장 크게 반도체 말씀드렸던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전장이죠. 전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IT의 마이너 그룹이 아니라 지금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속에서 굉장히 캐파 자체도 커지고 시장도 커집니다. LG전자가 최근에 영업이익에서 전장 부분이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역시 구조적 성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IT 섹터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구조적 성장성에 있는 섹터와 종목에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손실을 줄이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결국 손실을 줄이는 것은 계좌 자체의 방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가 만약 이 주도 섹터에서 멀리 나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손실은 손실대로 나지만 이걸 기회 요인으로 본다면 주도 섹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그걸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 보면 과거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대부분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아하는 특히 우리로 치면 코스닥에 있는 모멘텀이나 테마 종목들은 사실 이런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는 곳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지금 보시면 최근의 조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아하는 섹터나 종목에 집중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스터디움에서 계속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오면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수익률을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지 못하는 섹터에서 기다리는 것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증시의 사이클에서 강세장에서는 기다리면 순환매 개념으로 한 번은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 시기이기 때문에 강세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그쪽은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과감하게 주도 섹터로 교체해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리 인상과 주식과 주식투자에 관련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 아마 금리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셨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래도 주식시장에 30년 정도를 버티고 버텼는데 버티면서 이 시장에서 만나 뵈었던 수많은 성공한 투자가분들 그리고 그분들한테서 제가 받았던 감명 깊었던 부분 이 부분이 과연 성공의 절대적 요소였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상당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이었습니다.